네, 안녕하세요. 와인한 영어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육서진 강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하게 될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학습 설명회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신여중 1학년 학생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좀 공부를 계획을 세워야 될지, 그리고 정신여중 시험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학교 시험을 위한 공부만이 아닌 앞으로 더 길게 고등학교까지 봐서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영어를 접근해야 될지 좀 그 접근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커리큘럼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자, 보시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이렇게 3개월 단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가장 먼저 1월에서 3월,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까지 어떻게 보면 좀 바쁜 기간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뭐를 해야 되냐? 당연히 단어, 당연한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문법, 어법 한번 묶어봤고요. 그 다음 독해까지. 누구나 뭐 다 알죠? 영어는 단어, 문법, 독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단어겠죠. 저도 참 어렸을 때 단어를 외우기 싫어서 막 엄청 안 외우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단어를 어떻게 외우게 해야 될까요?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저는 우선 1학년 친구가 오면요. 저와 함께 조금 약속을 정합니다. 약속을 정해서 많게는 적게는 30개, 많게는 50개 정도 좀 단어를 정해주고요. 다음 시간까지 좀 외워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외워올까요? 대부분 한 10명이라고 하면 한 7명 외워옵니다. 7명 외워오고요. 그런데 안 외우는 3명이 있죠. 물론 그런 학생들은 조금 범위를 줄여줘요. 줄여주고 중요한 건 아이가 직접 개수를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실제로 조금 본인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끼게끔 한 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외워라. 약속 꼭 지켜라 하면 대부분 외워옵니다. 물론 안 외우는 극소수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또 더 줄여주고 개수로 먼저 최대한 조정을 해준 다음 조금씩 아이들이 좀 성취감을 느끼게끔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단어를 외우고 나서 문법을 배워야 되는데 문법은 뭘까요? 말 그대로 법이죠. 글을 쓸 때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 법을 아이들이 좀 확실하게 학습하고 이해를 한 다음 어법, 즉 문장에서 직접 찾아보고 그 다음 직접 활용해보는 그런 연습까지 같이 한 세트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단어든 문법이든 어법이든 다 뭘 위해서 하는 걸까요? 당연히 독해를 잘 하기 위해서죠. 실제로 독해는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결국엔 이런 실력이 수능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열심히 학습을 하는데 1학년이라고 해서 1학년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1학년에서 2학년 전체적인 이론을 공부하고 학습한 다음 제일 중요한 복습을 하겠죠. 복습은 애들이 했나 안 했나 물론 필기 상태나 이런 걸 보고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지만 저는 수업 시간에 정말 아이들이 좀 피곤할 정도로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딱히 확인할 방법이 숙제 검사나 또는 필기 내용 말고는 딱히 없기 때문에 저는 저번 주에 배웠든 또는 3주 전에 배웠든 그냥 글을 읽다가 배웠던 내용이 나오면 바로 물어봅니다. 처음엔 대답도 못하고 또 소극적인 아이들은 목소리도 되게 작게 하지만 계속해서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해라, 대답해라, 모른다고 해라. 계속해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구구단처럼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지겨울 정도로 물어봅니다. 물론 아이들이 힘들어하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문법에 익숙해지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중학교 1학년 이 나이 때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힘들겠지만 당분간은 이 방법을 바꾸지 않을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1분기를 공부하고 나서 자, 2분기, 즉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기간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신여중은 자, 1학년 올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안 받습니다. 안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만큼 똑같이 갑니다. 네, 똑같이 가요. 자, 똑같이 갑니다. 결국은 1, 2학년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반복을 하는데 반복이라 하면 단어가 한 번 다 돌았다. 그럼 다시 보는 거고요. 문법은 사실 이 시기에 반복은 안 됩니다. 한 권의 책을 이때 다 나가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수준이 또 다 다르고 또 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파트, 또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하는 파트,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진도를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계속해서 문법은 진도를 나가게 돼요. 역시나 어법, 문법 한 세트로 진행이 되고요. 독해도 계속해서 같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아이들의 실력을 좀 고려해서 영작을 연습을 시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잘 안 되면 그 아이는 안 시킵니다. 네. 그래서 영작을 최대한 추가는 하겠지만, 네, 아이들이 또 체력적인 거나 또 뭐 의지력,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이거는 플러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고요. 똑같이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계속해서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2분기까지 끝났고, 자,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2학기가 시작이 되겠죠? 자, 이때 비로소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네, 여름방학 끝난 뒤에 이제 중간고사 내신 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완성 앤 실전이라고 써놨지만, 정말 이 시기에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아이들 지켜보다 보니까, 이때 조금 불성실하고 공부를 잘 안 했던 아이들도 이때는 아무래도 좀 분위기를 타서 그런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이때 조금 빡세게 시킵니다. 이전에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이때 전체적으로 조금 많은 공부를 시키고, 실제로 학생 수준에 따라서 고등 단어, 고등 구문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는 시험 기간 들어가기 전 얘기고요. 시험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 범위의 내용을 복습 당연히 항상 하는 것이고요. 다 배운 다음 실전 문제풀이를 통해서 많은 연습을 시키는데, 실제로 이때 1학년 친구들도 200에서 300 문제를 풀게 됩니다. 들리는 그 말로는 몇몇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본 아이들이겠죠. 네. 이때 정말 징그럽게 학원에 남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 집에 갈 때 좀 뿌듯했다. 네. 또 시험 점수를 받아보고 기분이 너무 좋았다. 이런 아이들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조금 의외로 공부 습관이 좀 많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간고사 보고 나면 다시 얼마 안 있다가 기말고사가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도 똑같이 가게 되는데요. 자, 정신여중은 중간고사는 조금 쉽게 내는 편이에요. 좀 많이 쉽게 내고요. 아이들의 용기를 좀 주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에 대비해서 기말고사는 평균 점수를 이제 떨어뜨려야 되다 보니 조금 난이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말고사 기간 때는 좀 중간고사와 다르게 좀 쉬운 문제 비중 좀 줄이고 조금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고등학교 구문을 수업 시간에 추가를 하고요. 고등학교 한 1학년? 실제 기출 모의고사 이런 걸로 조금 많이 문장을 해부해 보면서 아이들이 조금 고등학교 수준의 문장에 조금 익숙해지도록 좀 그렇게 목표를 잡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범위, 복습, 실전 문제풀이, 중간고사랑 똑같이 가되 고난이도 문제를 많이 푼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고등단어, 고등구문 똑같이 갑니다. 물론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양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함께 더불어서 모의고사를 풀리는데 많게는 아니고요. 한 두세 질문 정도 풀립니다. 이거의 목적은 꼭 맞춰라라기보다는 모의고사 지문의 길이나 또 문장 수준 이런 거에 있어서 아이들이 계속 지금부터 반복적으로 조금 눈에 익혀놓도록 좀 그렇게 하기 위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시험을 2학년, 3학년 계속 봐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정신여중 1학년 시험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자,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 객관식 33문제입니다. 네, 요건 2학기 중간고사 때 객관식만 33문제였고 작년부터 정신여중이 서술형을 없앴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객관식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교과서 내용 당연히 중요하죠. 어느 출판사건 대화문이랑 본문은 무조건 나오죠. 그리고 대부분의 중학교는 2과씩 출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중간고사 범위가 5, 6과였다면 기말고사는 7, 8과 이런 식으로요. 역시나 대화문과 본문, 꼼꼼한 학습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 5글자에는 어마어마한 아이들의 고생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거의 외우다시피 시키고요. 계속해서 반복을 시키기 때문에 거의 그냥 자동적으로 내용이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신여중은 외부 질문도 있죠. 네. 정신여중 선생님 중에 남자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1학년 또는 2학년 때 팝송을 내요. 외부 질문으로. 네. 그래서 조금 구어체 표현이 많이 나와서 아이들이 조금 준비할 때 힘들어하긴 하는데 역시나 이것도 제가 다 직접 빈칸 뚫고 직접 다 문제를 제작해서 철저하게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 제작한 문제로 열심히 훈련해서 이번에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100점을 맞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자, 문법은요. 한 과당 보통 2파트씩 있어요. 그래서 2 더하기 2는 총 몇 파트가 되겠죠? 문법은 제가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정말 아이들의 이해에 대해서 많은 집중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질문을 정말 많이 하게 되고요. 실제로 좀 아이들이 힘들어하긴 하는데 그만큼 조금만 학년이 올라가면 제가 가르치기만 해도 바로 문법을 얘기하는 아이들이 나와요. 투부정사만 딱 가르쳐도 목적어, 주어, 형용사 중용법 바로 이렇게 아이들이 먼저 얘기하는 경우를 보고 이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문법을 이해했다면 당연히 문제풀이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아예 아이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복 반응이 나오도록 계속해서 체화를 시키고 있어요. 문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출문제 풀어야겠죠. 그런데 교과서가 개정된 첫 아이들이다 보니까 기출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최대한 정신여중 스타일로 만들어서 계속 풀이를 시켰고요. 실전적인 연습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수만 안 했다면 충분히 다 100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번 중간고사가 나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제가 이렇게 난이도를 한번 이렇게 써놔봤는데요. 이번 중간고사 보시다시피 어떻죠? 하가 많죠? 쉬웠습니다. 쉬웠고요. 이렇게 상으로 표시해 놓은 게 그나마 조금 어려웠던 건데 33문제 중에 4문제밖에 안 되네요. 실제로 이런 것도 실수만 하지 않았고 문제만 꼼꼼히 읽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영영풀이 역시 정신여중 나오죠. 이렇게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4개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부하는 영영풀이 정말 꼼꼼히 연습을 해야 되고요. 어법. 자, 이 프린트가 요번에 회화 표현입니다. 자, 회화 표현. 근데 여러분들 1학년 친구들 회화 표현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표현이 똑같이 나와요. 바꾸지 않고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 하의 난이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유형들이 다 골고루 나옵니다. 다 내용 추론이든 내용 일치든 순서 배열이든
수능이 나오는 유형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또 수능 얘기도 중간중간 해주면서 조금 동기부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영영풀이. 단순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네. 영영풀이 뜻을 주고요. 해당되는 단어 뭐냐. 네, 이렇게 1번 문제였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만 나오지 않고요. 뭐 예를 들어 빈칸을 뚫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골라라. 이렇게도 나오고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정신여중은 한 단어만 바꿉니다. 예를 들어 영영부의 뜻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요. 예를 들어 뻔히 이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꿉니다. 그러면 저 한 단어 때문에 틀린 문항이 되겠죠. 선지가 되겠죠. 즉 굉장히 꼼꼼하게 영영풀이 이런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네, 문법 문제입니다. 요거는 쉬웠어요. 네, 문법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빈칸에 스터딩이 들어갈 수 없는 것, 즉 동명사죠. 정말 아이들이랑 노래처럼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대부분 아이들이 거의 술술술 나왔죠. 자, 제가 같이 아이들과 노래를 연습했던 그런 메가패스, 아이디, KFC 이런 것들만 아이들이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결국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동사를 골랐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바로 보이죠? 플랜은 실제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다 읽어내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본문 내용 중에 있었던 건데요. 정말 이번에 아깝게 한 개 틀린 학생이 이걸 틀렸어요. 저도 너무 억울해서 이 문제를 넣어놨는데요. 굉장히 쉽게 여기는 선셋입니다. 네, 일출이라는 뜻이죠. 선라이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선라이즈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반대말입니다. 좀 유치해요. 네. 1학년 아이들이니까 문제를 꼼꼼히 읽어라라는 학교 선생님은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물론, 꼼꼼히 안 읽은 학생 잘못이겠죠. 네. 그래서, 틀린 아이가 썰라이즈를 써놨습니다. 여기다가 바로요. 네. 1초 만에 썼겠죠. 그리고 2번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반대말이니까 답은 1번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문제를 항상 꼼꼼하게 읽는 습관. 네. 이거를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만호 쓸 때는 이제 이런 실수 안 하겠죠. 그 학생은. 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문장 삽입, 수능에도 나오는 유형이죠. 그래서 문장 삽입 유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골라야 되니 전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사실은 이번에 이 문제는 추론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기에 정확한 연도라고 나왔는데요. 앞에 질문에 보시면 연도 부분에 어떤 게 쓰여 있었냐면 여기 있죠. 무슨 뜻이죠? 대략이라는 부사입니다. 대략 70년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는 답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요번에 시험에서 그나마 추론을 요했던 문제가 저는 2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중학교 입학해서 3년 동안 내신 시험을 열심히 아이들이 치를 건데요. 저는 중학교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자주 물어봐요. 너 뭐 배우러 왔니? 그럼 대부분 영어로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학생, 즉 예체능이나 또는 어디 다른 나라로 가지 않는 한 한국에서 초, 중, 고 다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한다면 대부분 보는 시험은 수능시험이죠. 수능시험의 말뜻을 풀어보면 대학에서
익히고 익히는 능력을 보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배운 학자죠. 네. 그래서 대학에 와서 이 학생이 얼마나 익히고 잘 배우는지 그런 능력을 보는 시험입니다. 실제로 수능 끝나고 항상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뜨죠. 미국인 대학생들을 앉혀놓고 그죠? 수능을 풀려봅니다. 7명이 풀었다면 그 중에 1등급은 한 2명 정도 나오죠. 또 2명 정도는 한 2등급 정도요. 나머지는요 3등급도 있고 심지어 4등급도 나오는 경우를 봤어요. 실제로 미국인 원어민인데도요. 그래놓고 물어봅니다. 어땠냐? 그럼 어려웠다. 한국 고등학생들 대단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밑에 댓글을 보면요. 꼭 이런 댓글이 한 개씩 있더라고요. 봐라. 실제 미국인들도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을 왜 고등학생한테 내냐.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댓글을 저도 몇 번 봤는데요. 그런 의견이 무조건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에 와서 익히는 능력을 보는 시험이다 보니 결국은 아카데믹한 글을 낼 수밖에 없다. 왜 그렇죠? 대부분 상위권 대학들은 전공 서적이 한글로 되어 있습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공 필수 과목 교재가 원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어려운 글을 읽고 공부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취지에 맞춰서 저는 평가원에서 이렇게 아카데믹한 글을 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어려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결국 뭐가 중요합니까? 네, 독해가 중요하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결국은 그게 좌지우지하는 시험이 이런 수능 영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아이들은 그거를 최종적으로 목적으로 삼고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1, 2학년,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아직 애기죠. 그래서 우선은 이걸 강조합니다. 우선 얘들아 책상에 앉아있자. 네. 물론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 안 해요. 네, 정말 강하게 혼내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자료, 아무리 좋은 퀄리티의 수업을 제공하려고 해도 이 친구들은 그쵸? 네, 사춘기, 그죠? 제일 무서운 시기죠. 네, 그래서 저는 책상에 앉아서 더 나아가서는 집중, 그쵸? 더 나아가서는 혼자서 과제를 해나가는 지구력,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업 영어를 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영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처음에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어, 중고등학교 단어 많이 암기해라. 문법 학습에 집중해라. 중학교 1학년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저거 누가 모릅니까? 아이들도 다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기 싫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오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단순한 문장을 좀 던져줍니다. 그래서 해석해 보라고 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첫 번째 문장, 그녀는 선생님이 되었다. 매우 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해봐라 했을 때 아이들이 멈추죠. 왜 그럴까요? 해볼까요? 드레스가 그녀가 되었다. 드레스는 그녀가 되었다. 본인이 머릿속으로 해도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얘는 뭡니까? 주격 보어고요. 얘는요? 주격 보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목적어구나 하고 어떤 학생들은 목적어가 있을 때, 즉 삼형식일 때 이 뜻이 뭐지? 찾아보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찾아보는 애들이 더 빠른 실력 향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장을 던져주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조금 먼저 느낌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법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요.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장,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잘하죠. 그녀는 학교로 달려갔다. 두 번째 문장은요. 이제 아이들이 글짓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회사로 달려갔다. 뭔가 이상하니까 뭐 출근했다,
서둘러 갔다, 급히 갔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뭡니까? 목적어죠. 그럼 어떤 아이들은 뭐라고요? run이라는 단어가 삼형식일 때 무슨 뜻이지? 찾아봅니다. 그러면은 운영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고 그만큼 장기 기억에 남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기출 문장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그럼 문장을 우리가 하나씩 도식화를 하고 읽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꼼꼼해야죠. 그래서 자, 도식화는 저는 반드시 시킵니다. 독해지문 숙제도 반드시 문제만 풀어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장을 다 끊고 주어, 동사, 목적어 등등 표시해오라고 시키고요. 우리가 외웠던 단어, 예를 들어 한 단어의 뜻이 있으면 그 뜻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미지, 즉 이미지까지 자꾸 떠올리게끔 계속 질문합니다. 실제로 수능, 고3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무리 단어를 열심히 외워도 내가 알고 있는 뜻이 대입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은 예문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하라는 것인데요. 그게 쉽지 않죠. 중학교 친구들에게는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계속해서 어떤 이미지지, 뭐가 떠올라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영작 연습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했을 때 아이들이 먼저 구조를 정확하게 끊고 그 다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영작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문장 보통 좀 어느 정도 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면요 잘합니다. 자, 변화라는 거 사냥에서부터 똥업으로의 변화를 생산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생산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요. 누구와의 관계? 동물과의 관계에서요. 이렇게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봅니다. 무슨 말이야? 하면 가만히 있죠. 결국은 그 학생은 뭐 한 거예요? 내가 분석한 구조대로 직역을 한 거죠. 즉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은 해석만으로는 안 되죠. 결국 뭐까지 해야 됩니까? 나만의 언어로 풀어서 의미를 받아들여요. 즉 뭐 하라는 소리입니까? 이해하라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해석과 이해가 같이 될 때 독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독해를 연습한 친구들은 사냥에다가 X 표시를 하고요. 농업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표시들은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사냥을 안 하고 농업을 한다는 거구나. 그래서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가 동물 입장에서는 좋게 바뀌었겠죠. 왜요? 사냥을 안 하니까 죽임을 안 당하겠죠. 이렇게 실제로 한 문장을 읽어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정신여중 1학년에 대해서 커리큘럼, 또 시험 스타일, 그 다음에 공부 방향성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저는 중학교 친구들 또는 고등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내신부터 수능까지 한 번에 끝까지 여기 써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아이들의 서포터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가르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